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와 회담한 후 SNS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이 정도로 변화한 것은 트럼프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지도상에 있었던 전쟁 전의 국경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FP5 플라멩고 미사일을 최근에 공개했는데 이 정도 미사일이 되면 이제 모스크바나 이제 러시아 본토 전역이 엄청난 폭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사실 한미 연합군처럼 이제 한 나라가 대응을 한 게 아니라 나토 국가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의 유럽군이 되는 것처럼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나토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럽은 미국이 없을 경우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지지는 않을 것인데 병력 부족, 장비 부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유럽 방위사업과 유럽의 국방력이 한국과 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시간입니다. 김민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가 영토 전부를 수복할 수 있고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이길 수도 있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다라는 글을 트루스 소셜에 트윗을 하셔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네, 발언 사실이 확인되었고 2025년 9월 23일 그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와 회담한 후 SNS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의도를 한 걸로 보기에는 좀 말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기존 입장에서 이 정도로 변화한 것은 트럼프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물론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호칭도 있으면서 이제 막 비겁하다도 있고 졸렬하다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나름 이제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좀 극단적인 게 있었더라도 자신의 전략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재편하겠다 이런 의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 여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웅달 책방에서 말하는 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좀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게 180도 달라진 것은 역시 좀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 EU와 나토의 지원이 원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이제 미국 입장이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나토가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유럽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전쟁 전의 국경,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상에 있었던 전쟁 전의 국경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에서 30% 이상의 영토가 지금 러시아에 점령당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론을 좀 피력한 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 하나랑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위, 자기가 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가능성을 보는 거 둘 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로 비판하는 이 멘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진작에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고 군사 전문가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될 전쟁, 안 걸릴 전쟁을 이제 3년 만에 목적 없이 싸우고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또 사실 제가 좀 고백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가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떻게 칼럼을 썼냐면 모스크바, 그러니까 푸틴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지방에 뭔가 훈련을 한다고 사람들 동원했는데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허접하다. 그리고 사람들 러시아 군인들이 지치고 있는데 이런 지치고 힘든 병사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다가 보기 좋게 틀렸거든요. 이 말은 즉슨 거꾸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러시아의 전력 자체가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풀파워로 시작한 전쟁이 처음부터 아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판단력 문제라든가 그 중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시아적으로 하신 분들은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크기가 훨씬 작고 국력이 약하니까 똑같이 소모전으로 가면 러시아가 훨씬 유리하다. 이것들이 이제 러시아 찬성론자들을 논리였는데 그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럽과 트럼프 미국이 의지에 따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얼마 동안 지치는지 요거는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로 비판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종이 호랑이로 생각을 했던 건 솔직히 말하면 전쟁 초반부터 일주일 만에 이제 전쟁 시작되고 난 다음에 키이우 근처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라든가 허거가 아니면 이제 소모전
의도적인 공격 때문에 다시 후퇴를 하고 이런 추태를 보였을 때부터 사실 트럼프는 속으로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사정상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좀 축혀 세우다가 휴전 협상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6, 7월 여름 초반만 해도 우리가 휴전 협상이 되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트럼프는 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 했는데 택도 없었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종결했을 때 러시아한테 많은 것을 퍼줘야 된다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생각했는데 점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8월 달에 알래스카 정상회담과 달리 러시아의 시간 끌기를 좀 차단하고 싶은 이 의도가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종이 호랑이 발언 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전부 수복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자님, 미국이나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고 군사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돼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전쟁을 이기거나 최소한 비등하게 영토 안 내주고 끝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러시아의 지금 전쟁 수행 능력, 뭐 군대가 별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판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러시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금융입니다, 금융. 쉽게 말해서 IMF가 3번, 4번 올 만한 위기를 러시아가 정말 절묘한 금융 운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이거든요. 물론 러시아 경제는 전쟁 이후에 크게 피해를 준 게 많은데, 일부, GDP가 올라가거나, 그 고용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건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측근 중에 경제 관료들이 능력이 대단히 출중하다. 나라가 망했어도 몇 번 망했어야 될 상황을 지금까지는 사실 잘 버텨왔기 때문에 군사력보다 이런 그 미국의 경제 제재나 아니면 현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을 잘 버텨왔던 것이 정말 대단하다. 물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때문인데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그 핵심 수출품인 에너지 자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이게 돈이 생겼던 것이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에 비싼 값을 주고 에너지를 사오진 않았거든요. 자기들도 다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야 러시아 우리는 배신 안 하고 에너지 사올게 하면서 엄청 할인된 가격에 샀어요. 아이 참 얄미운 친구 이런 스타일인데 요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사실 국가부도가 안 난 상태에서 버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요것은 결국에는 사실 경제 관료의 판단과 정책의 승리 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인구랑 자원이 아무리 많다 해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환호를 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에게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건가? 네, 사실 모스크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비행기를 개조해서 이제 무선 조종하고 폭탄을 장착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모스크바 수도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모스크바 본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특히 수도에 대한 공격은 핵 보복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많이 우려가 돼 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만티를 많이 쳐왔고요. 징집이라든가 러시아의 병력 동원 이런 것들도 사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같은 도심지 이런 데선 잘 안 하고 아시아라든가 쪽에 시베리아 쪽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을 막 징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야말로 진짜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주의 경제, 정치가 다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방은 사람들이 죽든 말든 경제가 망하든 말든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라가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 수도가 위험해진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쟁 수용 의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극렬히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협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스크바 공격을 피해왔지만 이게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니까 모스크바를 공격한다 해서 당장 키이우를 공격해서 핵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모스크바 공격을 생각하고 있고 그 젤렌스키가 이 핵 보복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라서 대놓고 다 때려 부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젤렌스키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받으면 이거를 반드시 모스크바를 때리겠다 요건 아닌데 푸틴이 종전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압박을 하기 위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 공격 의도보다는 압박용 무기로서의 그 토마호크 미사일을 요청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배나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트럭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데 실어가지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들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국 견제용인데 요거를 이제 유럽에다 배치를 해서
이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에 직접 인도를 한 게 바로 지금 젤렌스키가 제안한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스크바는 물론 상트페테르부르크 모든 러시아의 핵심 시설, 지휘부들이 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앞에 말했던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다 이런 거랑 좀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종이 호랑이면 확실하게 종이를 찢어버릴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라고 이제 젤렌스키가 부탁을 한 것인데 결국 핵심 목적은 트럼프랑 동일합니다. 시간 끌기 전술에 더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다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달라. 그래서 트럼프가 무기를 주면 니네들 공격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젤렌스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이런 거랑 연관이 된 것이고 또 부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줄 고려사항 중에 또 하나는 미국이 굳이 안 주더라도 이제 모스크바를 직접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우크라이나 너네 우리가 토마호크 미사일 줬으니까 모스크바를 공격한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명분이 있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없이도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나 무기들이 나오면 이게 미국의 입지라든가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남들이 주기 전에 먼저 주자 이런 고려도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라고 하면 유럽에서 아마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미사일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지원을 한 국가 중에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톰 섀도우 혹은 스칼프 이지라고 하는 장거리 수상 미사일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 초기부터 줬어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요것은 이제 항공기에 탑재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쏘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사거리는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일단 300km 정도로 제한을 두어가지고 이제 모스크바 앞단에서까지만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걸어도 우크라이나에 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러시아랑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송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일이 아직도 지금 그게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독일도 이제 공격용 무기 특히 이제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자 해서 나온 게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요것은 사거리가 약 500km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F-15K 전투기가 탑재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사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원조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강화 콘크리트 진지를 부술 수 있는 메피스토라는 탄두가 있는데 요게 되게 특이해요. 전차포에 사용되는 포탄의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미사일이 땅에 닿으면 먼저 앞에 있는 탄두가 폭발을 하면서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특수하게 생성된 폭탄이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옆으로 퍼지지가 않고 앞으로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깐 다음에 이제 그 관통자라고 하는 무거운 폭약 그 탄두가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매우 좋아요. 지하 표적을 공격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이고 메르츠 독일 총리가 2025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줄까 말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었고 전임 숄츠 정부가 이것을 반대를 했으니까 이게 숄츠가 이제 지금 총리는 아니지만 전 총리로서 아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 의사,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이 직접 참가하는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질질 끌다가 최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 그를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다 이런 소식과 겹쳐져서 좀 고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좀 논란이 생기다가 일단은 두고 보자. 일단은 대체 생산 지원으로 해서 50억 유로 예산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장거리 미사일 생산 기술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을 주는 것은 아직도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제 종전 이후에 러시아의 관계를 좀 독일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데 독일이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기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자금 지원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 타우러스나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거 미국이나 독일한테 받아서 하려는 게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폭격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미 우크라이나는 크림대교를 폭격을 하고 있다면서요? 끊어버리려고? 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는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북쪽 모스크바나 이런 쪽을 공격하기 위한 건데 전쟁 초기에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공급된 게 제가 앞서 말한 프랑스와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북쪽보다 남쪽이 먼저 쓴 거죠. 왜냐하면 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영토로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미사일 사용한다 해가지고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거나 협박을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2025년 6월에 이제 3차 공격을 감행했는데
1차, 2차도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이 탱크로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다음에 그 무인으로 운전한 다음에 이제 그 다리 한박 크림 대구 한복판에서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살 공격 보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무인 드론 보트가 크림 대교 교각을 들이받아서 폭발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6월 3일 3차 공격을 수행한 거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수중 교각이나 1002톤의 폭발물을 사용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 2차 공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조정하는 트럭에다가 폭격을 시거나 아니면 보트에다 폭격을 실었는데 SBU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다닌 분 한 분 뵌 적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쪽에 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원래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한국의 국정원, 그다음에 한국의 특수전 사령부를 약간 섞어 넣은 거예요. 정보기관이자 특수부대가 섞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이들이 직접 사람 쏘는 TNT 1톤을 교각에 설치했다는 거는 그만큼 크림반도나 크림대교에 대해서 러시아가 방비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크림대교를 부술 수 있다. 이걸 증명해 준 것이고 크림대교의 경우에는 정말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입니다.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좀 반감을 가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이전부터 뺏은 지역이에요. 요거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토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사적인 환경도 그렇고 사실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정말 좋아하는 휴양지입니다. 왜 휴양지인지 생각해보고 지도를 보시면 명확하게 늘어집니다. 러시아의 영토 중에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이제 선탠을 할 수 있는데 몇 개 없는데 요 크림반도 위치를 보세요. 밀라노 밑에 크로아티아 요쪽 부분이죠. 요 위도가 여기가 정말 그래서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방학 때 그다음 휴가 때 놀기 정말 좋은 곳이고 요거를 우크라이나에 뺏긴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보다는 사실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서 일찍이 러시아가 뺏은 땅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핵심 보급로, 이 남부지방을 장악할 수 있는 보급을 유지하는 선이기 때문에 크림대교 폭격이 물론 러시아가 이제 세 번째 당하니까 복구도 빨리 하긴 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렇지만 타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SBU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대단한 게 이번 공격에서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인 즉슨 다리에 차가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지나가는 타이밍을 노려서 공격할 정도로 정밀하게 했다. 바실 말루크 SBS 국장이 수개월간 준비한 이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그 거미줄 작전,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도 만들었던 이 모스크바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전략 핵 폭격기 기지를 공격해서 폭격기 40대를 폭파시킨 그 사건을 지휘한 것도 이 SBU고 바실 말루크 국장이 주도했으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업적,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면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게임 속의 미션이 될 만한 대단한 일들을 많이 만드는 국가이긴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대비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영토를 많이 뺏기긴 했으나 우크라이나 자체의 저력은 있다. 뭐 드론을 열심히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특수부대와 정보기관들이 활약이 있다거나 이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항상 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군력이 너무 약하니까 말도 안 된다.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렇게 이제 몇몇 이 엘리트 부대, 그다음 특수부대원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미국의 뭐 토마호크나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같이 외국에서 미사일을 주면 우리가 전쟁을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읍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토마호크나 타우러스 안 줘도 된다. 우리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장거리 미사일 만들어서 우리가 폭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절반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좀 과장을 하는 면도 있으나 이제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저력,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국방 스타트업 파이어 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쟁이 일어나고 생긴 스타트업이에요. 원래 이제 주인장은 뭐 건축가였다고 하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야, 기업으로 해서 우리 전쟁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을 만들자 해서 만들다가 이 FP5 플라멩고 미사일을 최근에 공개했는데 이 회사는 그래서 기업 그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뭘 만들자, 자체적인 드론을 만들자 해서 FPV 1, 2, 3, 4가 있어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실전에서 쓰이고 있고 이제 몇 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모스크바나
근거에 공격할 정도로 좀 성능이 높은 드론을 우크라이나 기술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FP 플라밍고 미사일은 사실 미사일이지만 드론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길이가 10m가 넘고 무게가 6톤이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리냐면 이제 우리가 FA-50이 이제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FA-50 비슷한 정도로 말이 미사일이지 항공기에 가깝습니다. 엔진도 우크라이나에서 AL222-222라는 엔진을 장착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산 엔진이거든요. 이게 원래 비행기에다 다는 엔진을 미사일에다 박아 넣은 겁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서 그래서 6톤이라는 중량인데 6톤이라는 중량이 얼마나 무거운가? 제가 앞서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1톤이 잘 안 됩니다. 6배나 무거운 거예요, 토마호크보다. 네, 그리고 탄두는 3배 정도 큽니다. 1150kg인데 요게 일반 드론에 비해서 파괴력이 10배에서 20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제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항제밍 GPS,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군이 이제 GPS 제밍을 해도 제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하루 한 기 생산해가지고 10월까지 하는데 이제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생산량을 하루 7기까지 늘리겠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사일이 연간 1000기 이상 생산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미사일이 되면 이제 모스크바나 이제 러시아 본토 전역이 엄청난 폭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되면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함께 연간 미사일 생산량이 이제 거의 200~300기가 넘는 유일한 작은 국가 됩니다. 중국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미사일 생산 못하고 미국도 미사일 생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요 정도 속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야, 그럼 생산량이 엄청나는 건데 이게 사거리가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3000km니까 이제 모스크바를 몇 바퀴 돌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먼 사거리가 되는 거고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그 후방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기기 이제 파괴할 수 있는 샤이드 공장이라든가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것들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뭔가요? 다 좋은데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이 국방 스타트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급하게 만든 데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심을 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적인 이야기 하나 풀어주자면 우크라이나에선 현재 IR이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우크라이나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해외에서 투자를 못 받는다고, 니들이 공기업이 아니면 상장사가 됐더라도 IR이 필요 없다. 뭐 굳이 매출이나 이런 거를 이제 네 필요한 사람들만 공유해주고 공식적으로 퍼블릭 릴리즈 안 해도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 스타트업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업체들이 해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좀 사기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 현지 탐사보도에서 이 미사일이 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완전히 가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그들이 능력을 과장하는 게 있고 핵심은 엔진입니다. 제가 첨단 엔진 관련 이야기 저희 우웅다 책방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엔진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엔진 기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이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로어스, 그러니까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 때 엔진을 우크라이나에서 한 개 수입을 해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더 진행되면서 이제 엔진 생산량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AL222 엔진은 옛날 고물 비행기들을 뜯어가지고 엔진만 뽑아가지고 생산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생산량이 이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이 결정되고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미사일을 100발, 200발 이렇게 갖출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나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100발, 200발 이 정도는 안 되고 1000발, 2000발 이 정도의 단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량 생산이 중요한데 요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고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따라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해요. 플라밍고 미사일 스펙 자체는 실제로 이제 그 주장한 게 맞고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만 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면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없어도 이제 모스크바 자체,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라든가 영토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어쨌든 조금 한 몇 달 전과는 달리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이어서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와 라트비아 영공 나토 지역을 침공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최근에 러시아의 드론과 전투기들이 폴란드와 라트비아 영공을 침공했다고 해서 나토 폴란드에서 특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인가요? 여기 보시면 폴란드와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 라트비아는 사실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폴란드 정도 되면 벨라루스를 넘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 9월 10일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공을 통해서 19대에서 23대의 무인 정찰 공격용 드론을 폴란드 북동부 상공으로 침투시켰고 폴란드군이 다수의 미사일 혹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를 요격했고 격추된 잔해를 확인하니까 러시아제 드론이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라트비아 동부 국경 인근 이제 목초지에서 이제 드론 잔해가 발견되어서 라트비아는 이게 급하게 이제 비상 상황을 걸어서 임시 영공 제한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는 비행 제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 당국은 민간 항공 안전을 이유로 해당 구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나토 순찰기를 투입했는데 이게 결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 베네룩스 3국이라는 국가들은 러시아 옆에 있지만 나토를 가입하고 러시아에 좀 친하지 않아요. 사실 러시아가 자신들을 억압해서 식민지로 삼았다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은데 뭐 완전히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벨라루스의 지도자 루카센코 같은 경우에 사실 푸틴의 동생 요 정도 취급받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벨라루스가 북한처럼 러시아군을 도와주는 파병을 하거나 요렇게 하진 또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스크바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없었던 라트비아라든가 폴란드 이런 데다가 드론을 침투했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상황이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님, 요게 또 일각에서는 나토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는 명분 만들기 자작극 아니냐 그런 설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자작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는 나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요것은 이제 용대 작관에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그 우크라이나 정보부 SBU 스파이더웹 작전을 실행시킨 그분들이 한국에 왔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분들과 좀 이야기도 해봤는데 공작할 수 있거나 이런 능력이 사실 해외 공작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단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어떻게 있냐? 러시아 용병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든가 아프리카 용병단과 같이 협업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랑 정부기관들이 전쟁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특수작전을 할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 K방산 우리나라 보면 저 자랑스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의 그 해외작전 능력을 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뭐 우리나라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특수작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같이 있었던 과거가 굉장히 많기 오래됐고 방위사업도 사실 러시아 방위사업과 연관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작극을 만들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다.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사실 이거를 주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 이것을 시행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개입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정보작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유럽과 나토는 분석을 해왔을 때 본인들은 러시아 소행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은 이런 러시아 드론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이제 드론돔 만들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골든돔이라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막, 극초음속 방어막 이런 걸 만드는데 EU 집행위원회는 드론 장벽을 만들어서 국경 정방에 광학, 레이더, 전자파 센서를 결합한 다계층 감시망을 구축해서 레이더 한 대 아니면 카메라 한 대로는 못 잡는 아주 작은 드론 같은 거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 주둔군 NRF 내에 드론 요격 부대를 상시 대기시키고 필요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동시 대응한다는데 EU 회원국 중에 이제 방공망을 통합 제어하는 유럽 방위청사나 C2 노드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훈련한다. 여기서 좀 전문 용어가 들어가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EU는 사실 한미 연합군처럼 이제 같이 지휘소가 같이 쓰고 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공동 작전이라든가 지휘 체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대응을 한 게 아니라 나토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체코 병사, 독일 병사, 이탈리아 병사들 모여가지고 구대를 장해서 드론 대응 부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C2,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지휘부를 다 잘 전산화를 해서 이제 마치 하나의 유럽군이 되는 것처럼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이제 유럽의 방위사업체들이 이런 드론 대응 무기들을 속속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을 하거나 개입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절대 이제 직접 파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처음에 파견 이야기가 나왔던 건 사실 그 올해 여름 그러니까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이 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을 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평화 유지군으로서 유럽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주하는 방법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지금 또 휴전 이야기가 또 쏙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포병, 공수, 의무지원 병력을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재보증 부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에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두 번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보증을 다시 한다.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다. 이런 것인데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병력은 가지 않고 있지만 장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고 다만 이제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요 것들은 다 이제 동유럽 쪽이죠. 우크라이나랑 인근했는데 슬로바키아까지 요 나라들의 경우에 오히려 전투병 파병에 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확대되면 자기 나라 영토까지 공격되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어서 이 나라들은 반 러시아 정서이기도 하지만 반전 정서이기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 영토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긴데 이 나라는 당장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확대가 된다면 자기 나라 영토가 휘말릴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집단 방위 조약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나토 헌장 제5조에서는 회원국 중에 한 명이 공격 당하면 자동으로 이제 다른 회원국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다만 이게 합의를 필요로 하고 러시아가 진짜 이 나토 국가들을 공격할 의도가 확실해야지만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조약이야 그 자동 개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개입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낮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거나 혹은 이제 평화협상이 진전된 그 어떤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나토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상이 진행되면 이제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평화협상이 잘 안 된다면 이제 러시아랑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한 지원 병력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도 저희가 다뤄봤지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나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좀 이제 힘이 빠진 것 같다.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은 무기를 유럽에 돈 받고 팔겠지만 개입하진 않겠다. 굿럭 뭐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토군이 들어가더라도 미국이 빠진 나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vs 러시아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이 빠진 나토가 러시아하고 전면전을 벌이면 이게 전력이 좀 균형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존의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 해가지고 좀 정확도가 높다. 제가 쪽집게처럼 말씀드린다. 요렇게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해보면 러시아의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 국방비가 구매력 평가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사용해서 러시아는 물가가 싸니까 이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4,620억 달러. 그래서 유럽 나토 회원국의 총합 국방비인 4,540억 달러보다 약간 높다. 그래서 순수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랑 유럽 나토의 그 국방비랑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제 인구, 병력, 동원 능력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가 아직 우세를 하고 지금 보유 중인 재래식 무기의 수량도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대신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첨단 무기 보유량이 많은 것이고 유럽 나토가 이제 현역병이 200만 명 있어가지고 러시아 132만 명 대비 유럽의 병력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거짓말에 가깝고요. 이게 명시된 병력상으로는 맞는데 상비군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하나의 나라의 병력이고 수십 개 나라의 병력이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합군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직이 다로 분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력 동원 능력이 러시아가 아직까지 많은 것이 더 사실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 전쟁을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했고 러시아는 이미 3년 이상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러시아의 병력 동원 그러니까 사람들 징집하거나 예비군 동원 능력은 한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이 전체적으로 장기화되거나 전면전이 됐을 때 병력 동원 능력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투기 수량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 약 전투기 2,000대 러시아가 4,000대로 이제 러시아가 2배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그 러시아 공군이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 거의 들은 게 없을 겁니다. 러시아 공군의 노후화도 좀 심하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미국제 최신 전투기 혹은 유럽제 전투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군력, 제공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방적으로 이제 유럽의 나토가 장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공군력이 적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군력이 없는 전쟁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나토랑 러시아가 붙게 되면 공군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공권을 잃은 상태에서 나토 공군의 폭격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러시아는 그 미사일이나 포병으로 반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차, 장갑차 전력 유럽이 약 5,000대, 러시아가 5,750대로 러시아가 조금 많은데 러시아가 그 전체 수량이 조금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장점이 있어요. 러시아는 예전부터 화력 덕후입니다. 스탈린이 이야기했다 하죠.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사실 이게 한국도 좀 그런 식의 스타일인데 포병 화력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공격력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나토 전체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전략적 그 ISR 정보 능력 그리고 인공위성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족하고 정찰 능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자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유럽이 훨씬 앞섰다가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 3년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서로가 이게 실력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전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럽은 미국이 없을 경우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지지는 않을 것인데 피해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병력 부족, 장비 부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환경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유럽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걸 했다 해서 유럽이 미국을 손절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돈 받고 무기는 판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유럽이 가진 전력에 미국이 돈 받고 파는 무기가 더해지면 장비 면에서는 나토가 우세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유럽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산 무기랑 가격이 비싸거나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직접 무기를 사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유지 정비, 보수, 장기전을 생각하면 국산 무기,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산,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제일 좋은 솔루션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면 이 미국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유럽보다 훨씬 저렴하고 우리도 현지 생산도 되니까 논리적으로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게 맞는데 유럽의 방위사업체들이 이익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완전 최적화하게 효율적으로 러시아를 막기 위한 전력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이 평화에 젖어서 참 군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 경제력은 압도적이지만 군사력으로는 비등해진 상황인데 그럼 미국 없이 유럽이 앞으로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역시 돈, 사람, 기술 이거 중에서 이제 돈 같은 경우에는 브리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 규모의 대규모 통합군을 편성하고 2,50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고 그다음에 지휘 통제, 정보 감시, 통신망 통합, 디지털화, 실시간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거는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ISR 정보작전 쉽게 말해가지고 스파이 위성 같은 거라든가 통신위성 이런 인프라가 유럽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유럽산 무기들 뭐 좋은 무기들 많지만 타격, 공격에 특화된 것보다는 방어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사일, 무인체계,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충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들이 기술력이 좋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요, 대공 미사일을. 그런 것들을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되면 일단 발트 상국, 그래서 제가 말한 나토 회원국 중에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전차 1,400대, 보병 전투차 2,000대, 대포 700문 이상을 나토 통합군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그 무기체계 이런 것들 무기체계를 다 이제 확충을 하려면 지금의 유럽 방위사업이 좀 더 생산 능력, 그다음 납기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자님, 그럼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유럽이 지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군사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뒤가 되면 그때는 러시아가 유럽 나토에게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저는 진짜 솔직하게 이게 국뽕 빼고 말씀드리면 유럽 방위사업과 유럽의 국방력이 한국과 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방위사업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고 다시 한국 방위사업이 지금까지 좀 장사가 잘 됐잖아요. 여기 위협을 느껴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만으로는 러시아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납기 빠르고 생산 좋고 가성비 좋은 한국 방산의 3대 강점, 유럽이 따라잡는 거나 이제 그대로 재현한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보다 비싼 무기, 그 다음에 배달 속도가 느리고 납기가 느린 무기로 재무장을 한 것은 한계가 있고, 유럽이 한국의 그 방산 참여를 어떻게 참여하고 얼마나 많이 허용해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무장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 우리가 계속 손을 잡고 뭐 KF-21 생산기지나 K9 자주포 아니면 뭐 FA-50, 뭐 K2 전차 이런 수출도 하고 생산기지들 폴란드가 좀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할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유럽 무기 써라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럽 자체적으로 가려고만 하면 10년이 지나도 자체 무장이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가성비, 그 다음에 납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방산의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이 유럽의 방위사업 강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국산 무기 체계에다가 프랑스산 장비를 달거나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한 무기를 만들어야지 이 독일산, 프랑스산 이런 단독의 유럽산 무기 체계로는 이 가성비와 납기 속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의 대공 미사일을 독일 버전으로 만들거나 이스라엘의 다연장 로켓을 독일 버전으로 만드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국과 다른 게 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까 생산 능력,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건데, 한국과의 협력은 한국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독일이 원하는 무기들을 이제 한국이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거나 공동 개발을 해줘야지 이제 이들이 바라고 있는 이 규모가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보면은 대만의 TSMC가 어떻게 보면은 그 OEM 생산이라고 하죠. 설계도를 가지고 잘 만들어주는 걸로 유명한데, 우리는 자체 설계, 기획, 생산 다 있으니까 뭐 너네 원하면 우리가 프랑스 전차를 우리가 만들어줄게. 설계도 넘겨. 원하면 기술 협력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 유럽이 진정한 재무장이 가능할 것이다. 네, 공장을 방위사업 공장이나 라인을 부활시키고 가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군함의 경우에는 1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우리도 유럽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잘 만드는 것들이 기술이 또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결합하는 게 중요한데, 나토, EU 국가들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가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해야지. 니네들 침략당하고 이런 거 걱정되면 우리 손을 잡아라. 우리는 라이벌이지만 협력도 가능하다. 그렇죠. 실제로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하면서 북한과 손을 잡아서 북한에 막대한 기술을 주고 석유가스 수출하면서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레버리지를 써서 러시아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희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가 유럽의 군사력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지 말아라. 근데 지금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주거나 우크라이나 방위사업과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은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금기사항으로 해서 러시아가 경고도 많이 했는데, 또 반대로 러시아는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한국이 방산 협력을 하고 이런 거는 입도 뻥긋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만 먹으면 유럽은 안전하다, 자기들은 뭐 유럽을 다 먹을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폴란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전력 증가를 한 거에 대해서 굳이 뭐 말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토 국가들과의,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 국가들과의 협력, 방산협력, 공동개발을 열심히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서로한테 이익이 될 것이고, 다만 우크라이나의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를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양쪽의 이익을 다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